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43세 이지훈 씨의 사연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지훈 씨는 단 하루 만에 금융사기범으로 몰리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라곤 중고 물건을 판매한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2024년 11월에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이지훈 씨는 서재 금고를 바라보며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롤렉스 한정판 시계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더욱 가치가 올라간 이 명품 시계는 이제 1,6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귀한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파는 게 맞을까요? 아내 민지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수연이 대학 등록금이 코앞인데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딸아이 교육을 위한 거잖아. 21살 딸 수연이는 올해 명문대 약대에 합격했습니다. 온 가족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한 학기 등록금만 1,200만 원. 월급쟁이인 지훈 씨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롤렉스 한정판 시계 판매합니다. 정품 보증서 완비 거의 미착용. 직거래 우선. 가격 1,600만 원. 사진을 꼼꼼히 찍어 올리고 설명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는 말은 차마 쓸 수 없었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지 불과 2시간 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롤렉스 시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박철수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40대 중반 남성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명품 컬렉터인데요. 이 한정판 모델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거래 가능할까요? 지훈 씨는 기뻤습니다.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요. 직거래 원하시나요? 네, 가능하시면 집 앞에서 뵙고 싶습니다. 귀한 물건이니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지훈 씨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지훈 씨 맞으시죠? 박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시계입니다.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포장된 시계 케이스를 보여주자 박철수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증서를 확인하고 시계를 꺼내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좋은 컨디션이네요. 이 정도 상태면 1,600만 원도 저렴한 편입니다. 한정판이라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때였습니다. 박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거래처에서 온 전화라서. 그는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바쁜 사업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통화는 거의 1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철수는 때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뭔가를 설득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훈 씨는 조금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통화를 마친 박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래건이라서요. 자, 그럼 송금하겠습니다. 아, 네. 박철수는 핸드폰을 조작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1,600만 원 송금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훈 씨는 서둘러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입금 1,600만 원 마이너스 박철수.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겠죠? 물론이죠. 박철수는 시계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들고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귀한 물건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훈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거래 성공했어. 수연이 등록금 해결됐어. 정말요? 고생했어요, 여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딸 수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유품까지 파셨는데 제가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보답할게요. 지훈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지훈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훈 고객님이십니까? 우리은행 금융사기 대응센터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고객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거래가 전면 정지되었습니다. 즉시 지점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자세한 사항은 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 씨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의 상담실. 창구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계좌로 어제 오후 3시 15분에 입금된 1,6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피해자분께서 신고하셨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서 고객님 계좌로 송금하셨다고요. 지훈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중고 시계를 판매한 건데요. 박철수라는 사람이 돈을 보내고 물건을 가져갔어요.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계좌는 정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럼 제 돈은요? 제 월급도 이 계좌로 들어오는데요.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계좌에는 그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3,4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도 곧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 씨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어떡해요? 수연이 등록금도 내야 하고 어머님 병원비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지훈 씨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지훈 씨는 부산진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지훈 씨, 당신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6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지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롤렉스 시계를 올렸고 박철수라는 사람을 만났고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넸다고. 증거가 있나요? 네, 중고거래 앱에 게시글이 있고요. 박철수와 주고받은 채팅 기록도 있습니다. 시계 보증서 사본도 있고요. 지훈 씨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박철수라는 사람의 연락처는요? 여기 있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대로 번호는 이미 사용 정지 상태였습니다. CCTV는요?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났으니까 CCTV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씨, 당신이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귀가하시되 추가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 씨는 힘없이 걸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서 회사로 전화가 왔던데? 아, 그게 내일 출근해서 나한테 자세히 보고해. 짧게 끊긴 전화. 지훈 씨는 회사에서까지 범죄자 취급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이 씨, 혹시 경찰차가 어제 여기 왔던 거 맞아요? 아, 네. 무슨 일이에요? 다들 궁금해하던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훈 씨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1403호 이 씨 집에 경찰 왔대요. 무슨 일이래? 보이스피싱 연루됐다던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 씨의 계좌는 여전히 정지 상태였습니다. 월급도 들어왔지만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친정에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민지 씨는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 수연이도 힘들어했습니다.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휴학할게요. 1년 뒤에 다시. 안 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합격했는데. 지훈 씨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누구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가 무슨 일에 연루됐대. 사기 사건이라던데. 조용히 해 들으면 어떡해. 점심시간에도 지훈 씨는 혼자 식사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내와 딸의 눈빛이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지훈 씨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 거죠? 민지 씨가 밤마다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훈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님, 제 CCTV 확인은 어떻게 됐나요? 확인했습니다. 이지훈 씨가 말한 대로 남성과 거래하는 모습이 찍혔네요. 하지만 그 남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공범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조사가 필요해요. 지훈 씨는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지훈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자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개월 전 서울에서 똑같은 수법의 사기를 당한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골드바를 팔았는데 삼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훈 씨는 급히 그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을 쓰더군요. 통화도 오래 했고요. 결국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지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 증거를 들고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똑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받아들고 검토했습니다. 확실히 수법이 동일하네요. 이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날부터 수사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삼자 사기 범죄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지훈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훈 씨십니까? 저는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60대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는 인천에 사는 김동철 씨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으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1,6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당신 계좌로요. 지훈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속은 겁니다. 알아요. 경찰한테 들었어요. 당신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제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아내 병원비로 쓰려고 모은 돈이었는데 김동철 씨는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돈을 돌려받으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힘내시길. 통화를 끊고 지훈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훈 씨의 무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지훈 씨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 계좌는요?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계좌가 풀렸습니다. 1달 동안 묶여있던 돈을 다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행에서 또 다른 통보가 왔습니다. 이지훈 고객님, 보이스피싱 피해자께서 피해금 반환 청구를 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입금된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저는 물건을 팔았고 범인이 가져갔는데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원주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지훈 씨는 멍해졌습니다. 롤렉스 시계도 없어졌고 돈도 돌려줘야 한다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피해자인데.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범죄 피해금으로 간주되어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저는요? 1,600만 원짜리 시계를 공짜로 빼앗긴 건데요.
이지훈 씨는 사기 피해자로서 별도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잡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긴 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조직적 범죄는 검거율이 높지 않습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거나 추적이 어렵습니다. 지훈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어. 아빠, 괜찮아요. 제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할게요. 안 돼. 내 인생이 꼬이잖아. 민지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대출 받아요. 어떻게든 해야죠. 대출도 한도가 있어. 게다가 어머니 병원비도. 그때 지훈 씨의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70대의 어머니는 최근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지훈아, 엄마 병원 안 가도 돼. 약만 먹으면 되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수연이 학교가 더 중요해.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지? 옆에서 아내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냉정했습니다. 고가 물건 팔 때 조심했어야죠. 롤렉스 시계 같은 거 팔 때는 신분증 확인했어야.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데 공범 아니에요? 1,600만 원짜리 시계를 그냥 만나서 팔아? 상식적으로. 몇몇 공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난이거나 의심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컴퓨터를 끄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조심했는데. 회사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부장이 불렀습니다. 지훈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빠져 있어. 왜요? 제가 담당하기로. 회사 이미지가 있잖아. 고객사에서 우려를 표하더라고. 금융사기 관련 사건에 연루된 직원이랑은 일하기 싫다고. 하지만 저는 혐의 없으므로. 알아. 근데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좀 쉬었다가 다음 프로젝트 때 다시. 지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회사에서조차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훈 씨, 좋은 소식입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10건 더 접수됐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경찰이 범죄 조직의 일부를 검거했답니다. 국내 현금 수거책 2명을 잡았대요. 지훈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김동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훈 씨, 저예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요. 피해금 반환 청구를 취하하겠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어르신 돈인데 범인을 잡는 게 먼저죠. 우리 둘이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경찰이 범인 잡으면 그때 제대로 보상받읍시다.
지훈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의 핵심 멤버 5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주범들은 여전히 해외에 있었고 시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가족은 힘겹게 버텼습니다. 민지 씨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수연이는 한 학기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1년 늦게 졸업하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사회 경험도 쌓고 수연이는 밝게 웃었지만 지훈 씨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걱정에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렴한 반찬들이 놓인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수연아, 내 약대 동기들은 벌써 한 학기 끝났겠네. 지훈 씨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편의점 알바하면서 세상 구경 많이 했어요. 나중에 약사 되면 이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예요. 민지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가족 참 대견하다.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탓하지 않고 그날 밤 지훈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의 사연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삼자 사기의 새로운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됐습니다.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하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국회의원 한 명이 움직였습니다. 삼자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 중 선의의 피해자가 이중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고거래 시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계좌 정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훈 씨는 방송사와 신문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범죄자처럼 대하는 시선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인터뷰가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지 글이 올라왔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시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수연이는 복학했습니다. 국가 장학금과 학교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계속 받을게요. 민지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비록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지역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당뇨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지훈 씨는 회사에서 다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무혐의 판결이 확정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이지훈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계속되고 있고 완전한 보상을 받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희망도, 정의에 대한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다가, 일상적인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범죄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닌 이해이고, 비난이 아닌 지지이며, 냉정한 법 적용이 아닌 따뜻한 보호입니다. 지훈 씨는 오늘도 말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랍니다.